사우디가 야심차게 시작한 게 네온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500m, 그를 170km를 깐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2.4km로 줄인다. 170km에서 2.4km로 줄인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실패한 건축물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막혀서 못 내려왔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프랑스는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화살이 나한테 안 오나? 역사를 보다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성문대사학과의 임승희입니다.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역사가 박현노입니다.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판타지 영화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와,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영화나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이나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중세 유럽사에서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고 저 같은 경우에 왕좌의 게임을 볼 때 이거는 완전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사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군데군데 이제 모티프들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창조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달프가 죽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장면, 백마법사가 된 장면, 부활, 예수의 부활에 비견될 만한 그런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뭐 프로도가 반지를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장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이 연상된다든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2편 왕의 귀환에 보면 미나스티리스 전투 공성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1683년 그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비엔나 공성전이 저런 모습이었겠다라고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1683년 비엔나 공성전 때 거의 무너져가던 이제 비엔나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서 비엔나를 구한 게 얀 소비에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왕이 원군을 끌고 쫙 와서 배후를 공격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그 로한의 그렇죠. 로한하고 이제 아라곤이 위기에 빠진 미나스티리스를 이제 구원하러 딱 산 위에서 언덕에서 언덕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그냥 저걸 그냥 갖다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니벨룽의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훈족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 왜 이집트랑 전차전 하는 그것도 카데시 전투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엑소더스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영화화 시킨 거죠. 이제 그 영화에서 제작진이 채택한 가설은 모세가 람세스 2세 시대 때의 인물이다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는데 뭐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고증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투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히타이트나 이집트 그 두 대국이 싸운 그 공간일 수 없는 공간에서 싸우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소설에서 뭐 나중에 영화도 나오긴 했는데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게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역사에서 이렇카더라 하는 것들을 쫙 모아갖고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한때 다빈치 코드 나오고 나서는 파리에서 소설책 들고 다니면서 소설에 나온 뭐 생수리피 성당 바닥에 있는 그 찾으러 다니고 하는 이런 코스들도 있고 그거 하는 미국인들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언급이 안 됐는데 저희 그 왕좌의 게임 진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 왕좌의 게임을 정말 작가 본인도 15세기 잉글랜드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장미 전쟁이 주된 모티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도 뭐 설정들이 너무나 많은 그 영국 역사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웨스트로스의 7왕국 같은 경우도 중세 시대 잉글랜드에 있었던 7개의 왕국, 뭐 노썸브리아, 뭐 웨식스, 에식스 이런 어떤 국가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들었고 또 이제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왕좌의 게임을 보면은 저기 북쪽에 더 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죠. 그 장벽 역시도 이제 서기 2세기에 그 브리튼 섬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을 때 이제 세웠었던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이제 모티브로 했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동편에 더 월의 동편에 이제 카스 블랙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 역시도 실제로 지금 잉글랜드 가장 북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뉴카슬을 모티브로 한 또 그런 또 설정이다. 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여무려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또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한 20년 됐는데요. 이연걸이라는 배우 아시죠? 황비용의 이연걸. 그 사람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게 진시황 암살 사건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영화 맷 데이먼 나온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공부가 잘 돼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와서 도와주고 중국에 감탄을 하고 완전히 그 중뽕이죠. 게다가 북방에 있는 오랑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다 괴수로 등장하거든요. 사실 보면 실제로 유머는 중국에서 이만 용족들을 묘사할 때는 다 벌레 같은 것을 묘사했잖아요. 야, 그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역사를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영화가 재미있으면 되는데 영화가 재미도 없고 왜곡이 심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성룡이 나온 그 드래곤 워리언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실제 역사에 기반한 건데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파르티아라는 전쟁을 한 카레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라진 일파가 흘러서 중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부대가 중국에 있었다. 사실 그게 진짜 유사 역사 계통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주장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리치엔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실제로 사람들이 되게 서양인 닮았어요. 로마인들. 근데 그분들은 로마인뿐 아니라 우즈벡가도 많거든요. 그렇죠. 중앙아시아 가면 다 로마인들이에요. 타지키스탄 더 많아요. 이란 계통 사람들이 예, 많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떠한 그 판타지에다가 섞어가지고 하는데 중국의 위대함을 하는 거는 우선 이해하죠. 중국 영화니까. 그런데 일단은 성룡까지 나왔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그 영화가 2편이 또 개봉했었고 듄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듄을 보다 보면은 아 뭔가 역사적인 모티브가 무엇인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듄의 세계관 자체도 이게 아마 이제 보신 분들 뭐 소설을 읽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뭐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귀족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이 거의 봉건 귀족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약간 그 중세 유럽에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이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그 프레멘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상 한 가문의 자제가 자기 가문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쫓겨났다가 이 유목민족들을 규합시켜가지고 다시 뭔가 권력을 되찾는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프레멘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집단은 정말 서구인들한테 어떤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었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실제 이제 아랍이나 북아프리카에 살던 그 유목민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설정이 된 것처럼 의상도 되게 베두인하고 맞아요. 비슷한 예, 베두인들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등장하는 주요한 매체가 스파이스잖아요. 스파이스. 이 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 광물이 그 두 가지 정도 현실 세계에서의 자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향신료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 듄에서 보면 스파이스가 우주선을 돌리는 자원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듄을 이제 찬찬히 여러 차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티브들이 조금 발견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인생 자체가 사회가 좀 판타지 같아가지고 따로 판타지를 안 보게 되긴 하는데 강 교수님 얘기한 유사과학, 유사역사 할 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 유사과학이니까 비슷한 건가요? 아니, 사이비, 가짜, 거짓. 원래는 사이비인데 이게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어감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완화시켜서 유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가짜 역사 이렇게 정도 표현하면 되셨나요? 또 이제 점잖게 또 얼터네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 역사. 어쨌든 한마디로 가짜다. 대체 역사도 이게 언뜻 한자를 잘못 쓰면 어감이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대안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말할 때 대체 역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재미로는 보는데 절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순간 본인도 지구가 평평해졌다는 걸 이제 믿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왕자의 게임이나 뭐 드래곤 워리어 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드래곤이 용이 역사상 모든 전 세계의 역사에 다 나와요. 원래 동양에선 용은 신비하고 우리를 돕고 막 약간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었다면 서양에서는 용은 우리를 괴롭히고 나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마 서양에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했던 게 그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른 퍼프 더 매직 드래곤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서양에서는 세인 조지가 그 칼로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긴 창으로 그런 동상도 있고 용은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고. 그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단어가 있는 게 그 사냥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용피를 뒤집었으면 천하무적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독일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고고학자가 또 이거 한 챕터를 해도 될 정도로 많긴 한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용 자체를 가장 일찍부터 숭배했던 중국입니다. 그게 만주 서쪽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차하이 거기는 7,000년 전인데 이미 바닥에 돌로 만든 용 형상이 나오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요. 서수파라고 하는 유적 보면 이게요. 사람이 묻혀 있으면 한쪽은 용, 한쪽은 호랑이의 모습 그런 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용이냐 아니면 이렇게 고고학자도
용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발굴하다가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었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 고곡도 일종의 용의 일종이라고 해서 홍사문화도 옥이 많거든요. 가장 큰 논란이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공룡을 봤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사냥을 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뼈를 되게 많이 잘 알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았겠죠. 우연히 공룡의 화석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상상력에 더해줬을 수 있다. 이런 전설적인 큰 동물이구나. 실제로 보면 노출된 데 공룡 화석들이 꽤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게 이제 과거에 뱀 형상으로 된 것들이 구석기 시대 때 이미 나오거든요. 뱀은 땅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연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마뱀과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용이라,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동서양 전 세계의 용의 이미지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그러한 뱀의 모양은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중국식의 용의 그 모티브가 퍼져 나가거든요. 고고학 유물로 보면은 그게 중국과의 교류와 비례해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이랑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용의 이미지도 고대 이집트에서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식의 용과 서양식의 용은 저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식의 용은 약간 도마뱀 같은 모습이 조금 더 강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거의.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식의 용은 길다란 뱀 같은 다리가 짧고 날개가 없는데 날아다니잖아요. 서양식의 용은 몸뚱아리가 크고 입에서 브레쉬를 뿜고 날개가 크게 달린 이 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최종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피스나 아페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태양신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이제 거대한 뱀으로 그려지는데, 평상시 아포피스는 이제 커다란 뱀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근데 종종 아포피스가 변신을 하는데 그 변신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뱀은 뱀인데 다리가 달려 있고요,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아포피스는 가장 부정적인 의미의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죠. 이런 어떤 용이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는 약간 고대 이집트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서구권에서 연구하고 주제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보면은 중국에서 실크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키타이, 사카인들이죠. 유목민들. 그 사람들의 그 황금 장식이 나오는데 특징이 동물로 화려하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용을 타고 화살을 쏘면서 용이 불을 뿜고 있어요. 황금에 새겼는데 전체가 다 이 초원 사람들의 것인데 거기에 결합이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용을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으로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걸 보면 든 생각이 용이 말에 결합이 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원래 독수리하고 말이 결합한 그러한 그리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본다면은 그들을 침략하는 이민족들은 그와 같은 날개 달리고 용 형상에 있는 그 토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자연스럽게 악마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뭐 논문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강 교수님 논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와닿는 논문인 게, 용을 숭배하고 용을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서양을 침공했어. 그들은 당연히 이건 악마지. 그러니까 용은 무섭지.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이제 중국 용이 아니라 말을 타고 날개가 달려있는 말의 형상이 결합이 돼가지고 보면 그 형상이 제가 알고 있는 서양에서 보는 그러한 용과 좀 많이 닮아 보여서 혹시라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조사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약간 이 드래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겠네요. 이게 공격한 쪽은 나쁜 쪽, 그리고 밀려난 쪽은 이건 우리 좋은 수호신, 막 이렇게 형상화돼가는 과정이. 그게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우리가 보는 동물적으로 신화를 표현하는데 저 옛날에 보는 프로야구 보면은 이랬거든요. 옛날에 그 가판대에 신문 기사에 접혀 있으면 그 위에 자극적인 기사가 딱 떠요.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이제 호랑이들 웅담 먹으러 광주로 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독수리 사자만 보면은 날개 내려이면 며칠 년 뒤에 발견하면 이게 동물들을 싸움 붙였나? 뭐 동물의 왕국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 문화권이 서로를 배타적으로 보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께 최고야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시아 쪽에서는 와 만리장성이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중국 쪽에서는 이집트 뭐 말할 것도 없죠. 피라미드 얘기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중동 페르시아 쪽에서는 신전, 굉장히 교수님 좋아하시는 페르세폴리스가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름답죠. 근데 폐허가 돼서 그러죠. 폐허가 좀 됐지만 유럽은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건축물들은 참 많잖아요. 근데 막 웅장하고 와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고야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한 관광객분이 베르사유 궁전을 이렇게 쓱 보고 이게 다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자금성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여기보다 100배는 더 크다. 100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규모나 이런 거로 따지면 사실 유럽은 땅덩어리도 사실 아주 넓은 중국에 비하면, 그다음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특정 지역에 거주해서 밀집해서 살았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주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서부를 좀 다녀왔는데 LA를 가면서 느낀 게 여기는 참 관광객에겐 최악의 도시다. 왜요? 일단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도시 계획이 필요 없었던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도 물론 많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 도시 외곽으로 계속 또 마을을 짓고 넓히면 되지, 이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도 수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이걸 고민하고 뭐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건물을 몇 층으로 올리고 이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넓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충 도시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아기자기하다고 하셨는데 유럽에서 제일 내세울 만한 건 로마죠, 당연히. 그만큼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페르세폴리스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아무튼 로마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다음 계속 살아왔고, 그러면 이야기가 뭐 고대 로마 제국의 이야기, 로마 제국 몰락 이후의 이야기, 교황청 들어서 후의 이야기,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로 쪼개지고 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예술이 발전한 그 시기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문제는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사람은 결국은 문자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비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에펠탑 정도? 예술적으로 잘 졌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에펠탑은 이제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기억자 얘기에 따르면 쓸데없는 게 쓸데 있음을 증명한 역설적 건축물. 그 이야기가 쌓여가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가장 훌륭한 건축물로 남게 된다는 게 와닿긴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통계는 제가 안 해봤는데 맞을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영화가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지 혹시? 인물이요? 네, 역사적인 인물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영화화한 이유는 할 말이 많아. 굉장히 짧은 삶이었는데. 짧은 삶이었는데 거기다가 기록도 많지는 않아요. 기록 많지 않죠. 네, 네. 기록이 의외로 많이. 사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출생도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아빠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의 어린 시절은 몰라요. 예수의 어린 시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갔다 막 그렇게 나오는데,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로마 병사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병사도 있고 하느님의 아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실체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이름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를 기반으로 한 그 이야기,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걸 제외하고 아랍에 갔다 오신 분들, 중동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볼 거 없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이전 2000년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2000년은 중동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 거야 라고 사우디가 야심차게 시작한 게 네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수백조 수천조를 들이부어서 빌딩으로 벽을 짓고 물의 도시를 건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번 뉴스가 나왔는데 대폭 축소를 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은 사우디가 관광 자원이 많은데 그동안 석유에만 의존해 있었고 그거를 외부에 개방을 안 했다가 석유로 갖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석유 외로 돈을 벌어보자 야심차게 시작한 게 네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네옴 프로젝트가 사우디의 2030 비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더 라인이라는 직선 도시예요. 근데 처음 나올 때부터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일단 양쪽에 벽을 세우는데, 유리벽 같은 거를 세우는데 거기 유리벽에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양쪽의 거리가 200m입니다. 그거를 높이가 500m, 그걸 170km를 깐다는 거예요. 170km 서울에서 강릉이에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높이 500m짜리를 유리벽 기둥을 세운다. 170km를 쫙 간다. 그래가지고 그 네온 프로젝트에 드는 돈을 5천억 달러니까 한 688조 원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150만 명이다 했다 나중에 900만 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170km는 뭐 어떻게 가느냐, 안에는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녀요? 밑에 고속철로 다닌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20분이면 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만든다고 그랬을 때 말이 많았어요. 이제 갔다 온 분들은 그 뜨거운 햇볕에 유리벽 같은 데가 비치면 뜨거워 죽는다라는 거부터
위치부터 바람이 불면 롯데타워네. 그 정도 높이인데 네. 그 위층 올라도 바람 부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견디냐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갔습니다만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와칸다요? 아, 와칸다 포에버.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와칸다요? 네, 와칸다.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공상과학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게 게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반드시 실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없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천억 해서 한 680조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3배 정도가 더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우디 푸펀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2.4km로 줄인다. 170km에서 2.4km로 줄인다고요? 근데 2.4km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500m 높이를 2.4km를 어떻게 그렇죠. 깐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롯데타워가 한 동을 다 차지하고 길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전체 세워져 있는 거예요. 2.4km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건데 만약에 그거라도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70km 저보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봐요. 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무모한 계획들은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실패한 건축물 만리장성. 왜 실패했어요, 만리장성이? 웃기는 게 사실 만리장성 자체는 진시황이 만든 게 아니고 진시황에 이었죠. 흉노를 막기 위해서 그 전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전국시대 말기부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 역사의 절반은 북방에서 온 이민족들이 다 내려왔거든요. 몽골이건 거란이건 뭐 여진이건 만리장성에 막혀서 못 내려왔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장성 자체를 아예 존재를 몰랐었어요. 예컨대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안 왔었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가장 큰 그 사람의 논리가 마르코 폴로가 이거를 중국 갔으면은 만리장성을 안 볼 리가 없잖아요. 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존재 자체가 의미 없었던 거예요. 이게 원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먼저 왔다 갔다 하니까는 장성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반대로 있었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안 가본 거죠. 실제로 장성이라는 것이 인지된 것은요. 명나라 때 좀 설치했다 없어졌다가 이제 메카튼이라는 영국 사신이 중국으로 들어오는데요. 몽골로 해서 들어옵니다. 북경 위에서 이제 장성들을 본 것이죠. 이걸 보고 이게 뭐냐, 이 위대한 건축물은 무엇이냐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왜 사람들이 여행 갔다 와서요. 갔다 오면은 계속 이게 과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데없이 중국의 이제 위대한 건축물이 되었고. 뒤에 닉슨이 핑퐁 외교한다고 중국에 왔을 때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중국의 인민들은 더 위대하신 분들이다라고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들 국뽕이 취해서 더 황당한 거는 현재 우리가 보는 장성은 진나라 때 게 아니라 명나라 때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걸 관광 상품 하려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다 보수를 한 일부만 보수한 거거든요. 개보수한 거예요. 예, 그럼요. 그거는 지금 나머진 다 허물어져 있고 벽이 다 무너져 있고 하니까는 근데 그 황당한 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그 네옴시티의 꿈을 이미 중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어떡하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역사상으로 만리장성 공정을 해요. 현재 남아있는 장성 가지고는 중국을 대표할 수 없다. 이었다는 얘기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21,000km까지 늘렸어요. 중국 안에 있는 담벼락만 보이면 장성 다 만리장성으로 떼어 넣은 거예요.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그 조건은 만리장성은 꼭 벽이 아니어도 봉수대만 있어도 장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다 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청나라 때 변장이라고 해서 변방에 있는 담벼락들 다 장성 포함시키고 야 신강성에 갔더니만은 실크로드 신강성에 봉수대가 있는데 거기에 만리장성이 세계유산이거든요. 세계유산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만리장성이 거기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놔두면 아마 만리장성이 화성까지 갈 것 같다. 10만 장성 되겠네요. 뭐 우주선에서 보이는 유일한 뭐 지구의 구조물이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아니 폭이 50m, 60m거든요. 그게 우주에서 보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왜 안 보이겠어요? 그 만리장성과 약간 대비되는 어떤 또 이 건축물이 이제 유럽 뭐 지중해권에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서 만든 거죠. 만리장성은 어쨌건 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건축물은 로마 가도거든요. 로마 가도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연결하고자 하는 어떤 로마 제국의 의지가 담겨진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간선들만의 길이도 한 85,000km 정도 되고 지선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한 40만 km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이제 물론 이거는 어느 딱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존속되는 동안에 계속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의 되게 특별한 점은 표준화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준궤라고 하는 마차의 규격에 딱 맞춰가지고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이게 폭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개보수 작업이 일어났었고 근데 개보수도 표준이 있어요. 도로 어디 뭐 이렇게 요만큼 쌓고 밑에는 뭐 흙을 놓고 이런 표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진짜 어떤 하나의 세계 체계로 만든 밑바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기독교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탄생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그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기독교가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로마 가도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기독교는 사실 로마 아니었으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 길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로마 하면 길 이거 떠오르잖아요. 페르시아 엄청났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보급부터 시작해서 길 엄청났었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역참제도. 자, 그리고 극도 뭐 몽골부터 시작해서 히타이 뭐 엄청난 대제국들 많았습니다. 길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참제도의 시작이에요. 파발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하죠. 대단한 거죠. 무슬림 세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 길이거든요. 그리고 몽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몽고도 또 위대한 점이 다 연결했잖아요. 혈관을 다 뚫어서 연결하니까 전 세계가 교역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길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 페르시아, 몽골 전부 다. 네. 파발을 어떤 식으로 페르시아는 운영을 했어요? 말로 해가지고요. 우리 역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발제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 거기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 그럼 페르시아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파발을 전달하려면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페르시아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끝에서부터 끝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던 곳이죠. 그 자체가 되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징기스칸이 뭐 그 말 하지 않나요? 내 제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달려서는 얼마가 걸리고 막 이 얘기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몽골이나 페르시아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 통로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국인 것은 여기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로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징기스칸 원나라 이쪽은 그냥 달려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시베리아도 길이 되게 유명해요. 길이 없어요. 이게 포장한 길이 아니라 그냥 히틀러가 왜 소련 침공했을 때 가장 큰 패착이 큰 도시 안에 이렇게 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다 포장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흙길이어가지고 탱크가 왜 빠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그러한 길을 만들지 않고요. 여행자들의 여행로가 있었어요. 몽골이 역참자가 있었지만요. 그 여행자들의 길은요.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그래서 원래 실크로드는 점점이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길은요. 일반적 길도 물론 있지만요. 히말라야 고원, 파미르 고원 이런 해발 3-4천 미터를 잇는 고원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봤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지난주에 파미르 고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차가 오죽하면 이게 막 낭떠러지잖아요. 그런 데를 등짐을 지고 다 길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맥을 넘어버리면요. 엄청나게 큰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이, 그러니까 그런 잘 만든 길은 물론 페르시아, 이집트는 그냥 물길이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죠. 자연적인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유라시아는 오히려 길이 없기에 그 길이 더 빛났다. 근데 최근에 인도가 중국에 좀 도발을 했어요. 뭘 도발했냐면요. 실크로드라는 말이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 쓴 말이지 중국 애들이 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실크로드 중국 실크로드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뭐라 그랬냐면 무역로를 보면은 이번에 인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경제 항로를 미국에서 이렇게 작년 9월 달에 만들자고 해서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도가 시작이거든요. 실크로드를 얘기하는데 실크로드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 말이고 그리고 뭐 무역이 많았자 낙타에다 싣고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불량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 시대에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무역한 게 하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우리가 배로 한 대 실으면 니네가 한 달 동안 실어 나르는 양이야. 그렇죠. 사실 인도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싣고 가니까. 예. 지금도 그렇죠. 화물선 한 대가 실어 나르는 양은 사실 육로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발전한 시대에는 보면은 카라반 사라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라반 대상들이 쉬고 하는 일종의 숙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숙소들을 관광지로 씁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도 팔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도록 여관도 만들고 그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카라반사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자 숙소인데요.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다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작은 방, 진짜 원룸만한 방, 넓은 방 다 배열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앞에서는 그 경비도 있고 뒤에는 공동 목욕탕도 있고 카라반사라이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강한 곳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라반사라이를 현대식으로 만든 호텔이 뭐 이란의 야즈드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한번 주무셔봐야 돼요. 기가 막혀요. 들어보면 지금 인도는 항로, 배들이 해로, 그리고 뭐 페르시아는 역참로, 이집트는 나일 컨베이어 벨트. 뭐 물이 데려다주고 바람이 데려다주고 물이 데려다주고 바람이 데려다주고 완전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무로 정말 없는 길에서 뭐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런 길들 다 있는데 프랑스는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화살이 나한테 안 오나. 아니 로마 제국 몰락하고 나서는 그 로마 제국의 길 없어지는데 한 1세기밖에 안 걸려요.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죠. 프랑스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고 이제 행정이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상업 멈추죠. 심지어는 화폐도 사라지고 지중해가 사실 로마의 호수였다고 하는데 지중해에 대한 장악력도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한테 이제 빼앗기고 그 상태에서 사실 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고 이제 저희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회가 유럽에서는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건 사회는 자급자족하니까 도로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1000년 넘어가서도 그런데 이제 왕이 공물을 받잖아요. 자기 다스리는 지역 멀리서 공물을 받아오면 공물이 보고서대로 다 오면 놀래요. 아니 오다가 도둑을 안 만났다. 도적들이 이렇게 날뛰었던 거고 도적들이 날뛰었다는 얘기는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뭘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뭐 길이 없으면 나무 뒤에 가서 방뇨도 하고 뭐 똥도 싸고 나무 뒤에 숨어서 누구 지나가면 때려서 뭐 빼앗으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뭐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대신 이야기는 많아요. 로빈 훗도 나오고 길 잘못 들면 사탕으로 집 지어서 애들 꼬드기 와서 탕 끓여 먹는 마녀 할머니도 이제 다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고. 아 헨젤과 그레텔이 이거 길 잊어버릴까봐 과자 뿌리고 그리고 이런 거. 나서 나중에 10년 이후에 서유럽에서 이제 상업이 다시 부활하면서 상업이 부활하니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도로는 불안해서 주로 수로를 많이 이용해요. 강을 이용하고 그래서 상업 도시들이 주로 이제 강변에 위치한 도시들이 이제 상업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도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내세울 만한 거는 그래서 해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대서양 건너고 이제 태평양 대항로 대항해 시대가 이제 구차하다. 서유럽에서는 이제 사람이 주로 왕래하는 주요 이동로가 만들어진 건 대략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논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소식을 전하려면 그냥 핸드폰 들고 카톡 보내면 실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심리적인 공간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이 둥그런 별에서 전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머리거든요. 비행기 타면 12시간이면 가는 거리. 전화하면 뭐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리. 근데 역사적으로 100년, 200년,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되게 궁금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조사하냐 했더니 이제 르네상스기 베네치아가 가장 발달한 이제 상업국가였고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한테 생명이 뭐냐면 정보예요. 거기 근황이 어떠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부족하냐. 근데 정보의 핵심은 정확성 그리고 두 번째 신속성. 빨리 입수해야 되는. 항상 소식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다티니라고 하는 프라토의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편지가 한 12,000통 정도 되는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역사가들이 쫙 연구를 해서 보낸 날짜, 받은 날짜, 출발지, 도착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통계를 쫙 내보니까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편지가 오고 근데 이게 편지가 오는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물론 평균을 낼 수는 있는데 평균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상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빨리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바르테임 대학이 벌어지는데 그게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는데 3주가 걸려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 이건. 그 당시에 정보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말로 막 달려갖고서 3주 만에 마드리드에 도착하는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빠른 케이스이고 어떤 경우는 석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빠른 경우는 27일 안에 소식이 도착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역사가가 이제 이 시기를 시간의 기다림을 체념한
소식을 기다리는 거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에도 개화기 때 소설 보면 근대 소설 보면 장돌뱅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장돌뱅이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평생을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장돌뱅이 되게 이질적인 존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는 바깥 세상을 두루 다녀본 사람. 선망의 대상. 그게 되게 매력적인 네.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소식을 전달해주는, 다른 지식을 가져다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예전에 장돌뱅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뭔가 항상 정보와 어떤 물자와 인적 자원이 이동하는 이 도로는 문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의구심이 갔었던 문명이 바로 마야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존속을 했거든요. 거의 3,000년 정도 존속을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제국화되지는 않고 가까이 도시 국가들이 막 서로 경쟁하고 패권 도시가 바뀌고 뭐 이 정도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고각적으로 이 각각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겼죠. 마야 문명은 도로가 없는 문명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도시 내에서는 엄청나게 잘 갖춰진 도로망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크베, 뭐 하얀 길, 포장도로야, 사크베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마야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뭐 멕시코나 뭐 과테말라나 이 지역은 전부 다 정글이다 보니까 이게 가가지고 막 육안으로 실제로 봐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레이저를 가지고서 이제 그 표면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술인데, 최근에 2023년에 엔션트 메소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마야 문명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 조사팀에 따르면 마야 문명의 초기 고전기에 주요한 거의 이제 패권을 갖고 있었던 마라도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도로망이 약 한 180km 정도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나게 방사형으로 엮여져 있는 도로망이에요. 이런 도로망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 또 그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파악한 도로망을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실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로망들이 상당히 많은 공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어졌었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가도들처럼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슬슬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SNS에 그런 게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의 형 누나들이 사람들을 기다리던 모습,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뚱멀뚱.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못 견디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길 중에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길은 여러분들께 가는 길입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